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우님, 네, 잘 들었어요. 네. 네, 맞아. 발제. 거의 요즘에는 거의 1시간 이게 이렇게 그렇게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수고 많았고요. 어, 그, 굉장히 새로운, 어찌 보면 새로운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읽지는 못했지만, 요 발제문을 보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이야기들을 나눠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해 보시겠어요? 저는 좀 다른 분들 얘기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글을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뭐 이제 세련되고 다르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정 웰링턴이라는 사람이 느꼈던 어떤 정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이제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했고, 그래서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했고, 그래서 사회주의의 낙원 북한이 생겼고, 이미 엄마와 이 사람들은 갔고, 나도 거기 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기대를 하고 체코에 갔는데, 이제 감시를 받고 있고, 엄마 소식은 모르고, 뭐 이제 어떻게 하지? 결국에 이제 자기가 누구를 감시하는 그런 상황도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죽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의 감정이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뭐 90년대 나왔던 후일담 문학이나 그런 거랑 좀 많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몰락했을 때 뭐 그런 허무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후일담 문학들이 나왔을 거고, 그리고 뭐 책으로 막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제 또 제 주변에 이제 제일조선인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나의 조국인 북한에 60년대에 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또 막상 보면은 사실과 다른 모습에 되게 이제 비슷하게 그런 절망이나 허무나 이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분들께 대부분 우리 다 뭐 공지영 소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연결은 안 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이제 공지영 소설이나 이런 걸 읽었던 게 어릴 때 거의 고등학교 때 읽어가지고 그런 정서들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읽어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랬는데 이제 그때 조금 그런 정서를 느낄 만한 나이에 읽으셨을 분들은 같은 세대니까 이제 그런 소설들과 또 지금 소설들과 어떻게 좀 정서적 좀 같이 떠올랐는지 뭐 좀 연결되는 점이 있었는지 그런 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실지. 뭐 지우할 말 없습니까? 저요? 저는 발제 때 이 말을 많이 그 부분에서 다 말을 한 것 같은데? 나는? 뭐 공지영 후일담 문학 본 적 있습니까? 공정 후일담 문학이 아니라 후일담 문학을 많이 봤긴 했죠. 문학의 성질 자체가 사실 후일담이기도 하고, 결국에 문학에서 일어난 일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어도 어떤 있었던 일을 문자로 기록하는 점에서 과거를 가는 거기도 하고, 어쨌든 어쨌거나 후일담 문학, 그쵸? 후일담 문학이 요즘 다시 많아지고 있죠? 네, 후일담 문학들. 그런가? 후일담들이 뭐, 잠시만요. 조금 더 생각하고 올게요. 다른 분들 말씀 있으시면. 저는 일단은 보영쌤 질문에는 제가 바로 대답을 못하겠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일단은 구조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구조가 이제 문장들을 이렇게 여백을, 그러니까 한 단락한 다음에 페이지 넘기고 넘기고 해서 약간 서사가 약하고 지우말처럼, 그리고 이제 좀 에세이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이제 그래서 저도 처음에 지우 말대로 그냥 쭉
후루룩 읽고 그다음에 이렇게 드문드문 또 골라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조금 그래도 뭐 이제 사유할 만한 거리들이 많은데 이거를 좀 책은 작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이렇게 좀 두고 좀 볼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는 재밌는 게 이제 그 정 웰링턴이 미국 시민권자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체코에서 그 체코의 그 어느 도시에서 살고 있고 또 이제 한국이라는 곳과 어떤 그 국가 이제 그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죽은 그 이제 북한이라는 곳이랄지 또는 이렇게 남한과 뭔가 정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이방인을 혹은 경계인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경계인으로서 정 웰링턴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고 좀 떠도는 삶 이런 것들이 되게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살짝 그 중간에 소설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 개 할 얘기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서 그 우리가 좋아하는 카프카의 심판인가요? 거기서 요제프 케이 맞죠? 요제프 케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제프 케이하고 또 다른 요제프가 그 이제 그 카를균과 거기서 만난다면 서로를 알아볼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래서 그 이제 요제프 케이라는 사람은 카프카의 소설에서 나오는 그 케이는 되게 황당하게 자기가 왜 잡혀가는지도 모르지만 체포돼서 어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랑 또 어느 병사라고 그 다른 요제프 케이는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쨌거나 그 병사와 그런 마주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 체코 그 당시 상황 이런 걸 둘러싸가지고 어떤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블랙 유머스럽게 표현했나? 그 생각을 얼핏 해봤습니다. 방금 저는 방금 이야기한 거 이거 소설에 나오는 거죠. 예, 예. 고양이 헬레나 남편이 했단 말, 감옥에 있는. 그게, 그 두 사람이 각각 체포돼서 가는데 각자 상대방이 왜 가는지 잘 모른다고 하는 거. 서로를 그 못 부분이 알아볼 거다 이러면서 그렇게 나오죠. 예. 저는 그 부분 어떻게 읽었냐면 그 체코가 그 당시 그 정치 체제가 그쵸. 개인들을,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특별한 죄가 없는데, 문득 이렇게 체포가 됐고, 그 헬레나 남편도 이름이 율리시스였나? 율리우스? 율리우스? 나중에는 그 정신병원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죄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게 이제 다 복역을 하고 나왔을 텐데, 없었기 때문에, 거기 정신병원에 갔다 그랬는데 이 소설 처음 읽으면서 되게 그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이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정말 그 목소리나 그 이름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이 등장했고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데올로기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이 정 웰링턴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북한에서 이렇게 있었고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랑 다 다른 거잖아요. 시간이나 어떤 장소나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라면 이랬을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고 그 시대에 처한 그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불능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데올로기가 어떤 거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역사에 따라서 아까 혁명 이야기도 나왔고 이데올로기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데올로기로 그 어떤 혁명을 해야지만이 됐던 그런 시대가 존재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소설들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런 걸 돌아봤을 때는 보편성 그 인간이 처한 어떤 사회 시스템 체제 그 안에 모든 이데올로기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유를 제공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막 공감을 하거나 그런 건 좀 덜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21세기에 내가 그 젊은 막시스트라는 그 등장인물, 제가 이분은 못 읽었는데 그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지금도 간혹 막시스트 이야기는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 2021년 지금 현재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은유를 이 작가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형식 자체가 되게 새로웠어요. 한 페이지가 이렇게 꽉 찬 페이지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몇 줄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이 사람들 이름을 잘 매칭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지금 한 반 정도 읽었는데,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작가가 문장을 쓰는 거나 그 왜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지우님이 그 마그릿 애트우드 증언들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사이언스 픽션 이야기하면서 그런 형식, 문학의 형식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도 시간은 미래거나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에튜드 소설이나 그 SF 소설을 읽으면서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는 동의해요. 그래서 이 소설도 제가 처음에는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금씩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려웠던 이유가 서사가 빨리빨리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사가 빨리 이해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실제 나한테 일어난 일이어서 공감이 잘 될 때 빨리빨리 이해가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을 이 소설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뭔가 정말 나한테 굉장히 낯선 사람 그리고 낯선 시대, 낯선 곳, 프라하라는 그 공간도 굉장히 낯설었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 공감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작가가 조금 낯설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뭔가 보편적인 은유를 생각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이분은 아까 제가 보니까 메타픽션이라고 하잖아요. 소설이 쓰여질 때 이 소설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를 작가가 책 속에서 설명하는 거.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소설 처음에 읽을 때 제가 몇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이 그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인간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텐션이라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 이야기하면서 에이로네이아 이게 뭐냐면 나의 무지와 당신의 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이라는 뜻이래요. 나도 아는 게 없고 당신도 아는 게 없고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우리는 우리가 알던 대로 행동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던 대로 행동할 뿐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가 안다는 거가 내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내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역사적 그 시대에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 수많은 무지한 것들 중에서 내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결정되는 거, 선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소설에 나오는 그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진짜 우리나라의 독립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념적인 그런 그 가치관을 그쪽으로 선택한 거고 그래서 아마 그 신념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어요. 네, 여기까지. 저는 이 작품 읽었을 때 생각난 게 그러니까 세자매라고 새 여인, 새 여자? 새 여자. 새 여자. 새 여성인가? 새 여자. 거기서 그 있었죠.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맞아. 그러니까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한 세 독립운동가, 그리고 각각의 운명이 어떤 사람은 북한에 가서 안착하고 그다음에 허정수. 소련으로 가고 그 뭐 그렇게 뭐 남아 남거나 이제 그런 운명을 다룬 작품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처음에 느꼈어요. 이 작품에 있다는 배경을 보면 이 정우 엘리톤이 저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된 게 뭐냐면 미국에서 있다가도 독립운동 결국은 자기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주의 조국인 북한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이미 북한에 가가지고 자리를 잡았다가 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마 6.25 다음이겠죠. 6.25 다음에 이제 각 북한에 있던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숙청을 당하고 김일성 체제가 이제 김일성 체제 하나로 이제 공고화되면서 이제 숙청을 당할 때 같이 숙청을 당했겠죠. 그래서 이제 정우 엘링턴이 엄마 따라서 원래는 북한에 가면 되게 환영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엄마가 숙청을 당하니까 자기가 갈 고향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숙청된 사람이니까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디 있지도 못하고 이제 체코에 있다가 결국 이제 자살한 것으로 끝났는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주변인 그런 것들이 스토리 따라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고 괜찮은데 이제 아까 말한 형식상에서 2부가 되게 저도 낯설었어요. 이게 아까 뭐 말씀하신 메타픽션의 방식으로 해서 작가 노트 같이 그냥 했는데 이거를 도대체 그것도 뭔가 좀 스토리가 서사를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마치 의식의 흐름처럼 이 얘기 나왔다가 저 얘기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 얘기를 하는지 이걸 2부에서는 제가 이제 따라가다가 이제 좀 따라다가 놓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새 여자하고 비교하면 새 여자가 저한테는 이제 잘 읽히긴 읽히는데 이것도 어떤 새로운 지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기돈 작가의 의도나 그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면서 새로운 형식, 새로운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혼자 읽기는 쉽지 않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되게 재밌네요. 저는 읽을 때 이 소설이 뭔가 너무 잘 읽혔거든요. 이거 확실히 이게 세대 차이인가? 이런 거는 확실히 세대 차이가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맞는 책을 많이 것 읽어서 이 소설을 잘 읽혔다기보다 그냥 텍스트로서 재밌게 잘 읽혔었어서 저는 이건 재밌네요. 네, 어쨌든 그렇네요. 신기하네요. 진짜 그러네. 저도 이렇게 처음에 책을 읽는데 별로 이렇게 좀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뭐 해방 전부터 이렇게 이제 북한의 공산주의가 안착하고 이제 남한은 이제 친일파가 득세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엘리트나 그런 사람들의 사회주의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향방을 자기의 이제 행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문학의 숲에서 젊은 작가들의 소설들이 대충 이렇게 자기의 신변 또 자기의 그 성장을 다룬 소설들이 많았던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역사적 사실 그게 이제 미국 해방 전후에 미국 그다음에 또 많은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체코까지 이렇게 반경을 넓혀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서사를 다뤘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책을 쓰는 그런 기법들이 2부에 이제 그렇게 작가 노트 같은 거를 이제 독자들한테 그대로 생경하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아무튼 새로운 그런 작법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중들한테 얼만큼 이제 호응을 받을지는 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는 뭐죠? 몇 년생 김지영 이런 것들은 이제 대중들한테 많은 공감을 얻으면서 물론 그것도 그냥 논픽션처럼 이 소설의 그냥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초반에서만 다루고 뒤에 가면 이제 거의 르포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독자들의 이제 호응을 받고 이제 그랬었는데 모든 것은 영원했다는 아무튼 전 굉장히 실험적인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 정지돈 작가가 앞으로 어떤 이렇게 그런 글쓰기를 보여줄지 약간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소설 중에 하나였었어요. 아무튼 계속 새롭게 보게 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 웰링턴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처음에 그 주인공 소개, 그 책 소개를 볼 때는 굉장히 좀 비운이라 그럴까? 풍문화적인 삶을 산 그 시대의 비극을 굉장히 그 자신의 온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생을 산 사람이라 갖고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작가 후기 이런 거 참고문헌에 보니까 이제 관련된 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뭐 많았더라고요. 전 여기서 본 게 뭐 그 김동완 씨의 송환인가? 뭐 그런 거 정도 한두 개밖에는 생각이 김동원의 송환 이런 것들밖에 안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몰랐던 그런 세계를 굉장히 넓혔다. 그런 점에서 그냥 좀 재밌게 봤어요. 그런 점에서. 그 아까 지우가 젊은 막시스트가 아까 이렇게 유머, 블랙 유머냐고 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젊은 막시스트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 오늘 참여자 중에서 젊은 막시스트를 가장 이해할 법한 연 대표님 좀 한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가장 잘 이해할 것 같은. 음소거.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립니까? 쑥스럽네요. 저는 사실은 소위 운동권 출신들 중에 운동권들 사이에서의 논의에 비추면은 그렇게 새로운 그 주제나 내지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은 좀 한물 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달리 얘기하면은 요즘에 이제 586 세대 소위 막 이제 가고 있잖아요. 586의 한계를 이제 그 극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저는 586 내지는 민주화 시대가 어떤 신화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신화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아마 그 평가의 가장 마지막 즈음일 것 같은데 이제 조롱과 어떤 비하 등의 과정을 거쳐서 평가가 객관화되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우리가 환상을 가졌다면 그것의 반대쪽에 아마 가장 멀리까지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좀 어수선한데 다른 예를 좀 하나 들면은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의 주사파의 대부로 불리고 그 주사파는 NL의 이제 한 그룹쯤 되는데 북한을 맹목적으로 동경하고 찬양하는 그런 그룹이죠. 그런 주사파가 우리나라에 그 뿌리 내리는 데는 김영환 씨가 강철서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80년대 초에. 이것이 우리나라 NL이 만들어지는 뿌리예요. 근데 이게 뭐 여러 상황 때문에 김영환 씨의 어떤 과거가 다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가 아마 90년대 말 정도쯤 북한을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가서 봤던 북한이 아마 이 책에서 거론되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했을 텐데 매우 끔찍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는 지금은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아주 극단적인 보수의 거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북한을 증오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동정적인 사람들 또는 북한을 당장 쳐부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그의 그 좌우 편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뭐 나름 객관적인 이런 판단을 하기 어렵게 우리 사회에서 그런 어떤 판단이 제대로 정착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뭐 말이 좀 어수선합니다만은 말 너무 재밌어요. 네. 근데 그런 그 김영환 같은 사람이 반대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끄트머리에 일부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북한을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아직도 동경하는 거는 미국에 대한 분노나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거부감 같은 경우가 한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북한이나 내지는 사회주의나 이런 것들이 젊었을 때 가졌었던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과거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현실을 너무나도 끔찍하니까 자기 과거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배신감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런 것들까지 연결돼 있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두서가 진짜로 없는데 그 아마 소설은 그런 그 혼란 과정들을 일부 아마 저는 아마 핵심으로 그 내용을 아주 잘하는 작가는 아닌 것 같고 여기저기서 들은 내용들을 편집해서 소설을 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586에 대한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제 586의 시대는 끝났고 빨리 역사에서 퇴장하고 그래서 주류가 아닌 위치에서 논의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할 텐데 아직도 주류인 것처럼 막 목소리를 내고 지나치게 이것저것 과하게 오버하는 한 측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혐오하는 다른 측이 있고 이런 등등인 것 같은데 뭐 여튼 좀 아무리 그 세대 우리 세대에서 진보적이라고 하더라도 흘러간 물이 그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가 없는 것처럼 저는 좀 지나간 세대들은 물러나고 비켜주고 하는 것이 미학인 뭐 그런 시절이 됐다 이런 이거 정리가 안 되네요. 미아가 이거 미덕. 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네. 끝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연결이 됐네요. 뭐든 역시 이렇게 우연으로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듣고 나름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염형철 대표님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종종 이런 얘기를 조금은 그러니까 꼭 뭐 어떤 586 얘기를 하게 되는 계기가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까닭은 지금 그들이 정말 주류에서 계속 그 아까 염 대표님 얘기처럼 목소리를 내고 그들이 뭔가 이제 과거의 영광을 계속 이제 가진 채로 이 사회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90년대 대학을 다닌 경우여서 저는 586은 아니에요. 그 바로 다음 세대고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하고 황지호와 이성복 시인과 최승자 시인의 시들을 읽으면서 그 젊은 시절을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말씀을 드린 까닭은 어찌됐건 제가 그 20대 때는 개인의 어떤 삶 그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에 비해서 저보다 한 3년 전에 586에 또 중심에 섰던 염대표 너무 개인 얘기를 해서 너무 좀 부끄럽겠지만은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또 상징일 수도 있으니까 염 대표님도. 그래서 그 586
그 대표님을 보면은 굉장히 모든 지금의 삶에서도 개인의 행복이나 개인의 그런 어떤 그 일상보다는 사회 전체 그리고 뭐 어떤 우리 사회가 같이 어떻게 행복해지거나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에 굉장히 천착해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되게 받아요. 그에 반해서 저는 물론 이 사회적 약자 나라들에서 관심도 있고 그들과 같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것은 저는 개인 좋음미가 어떤 내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어떤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타인에 대한 어떤 관심, 애정의 차원이지 이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거시적인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그 80년대 민주화 항쟁에 어떤 온몸을 던져서 했던 세대와 또는 이제 90년대 이제 그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개인주의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겪은 세대의 차이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책도 저는 이제 역사 뭐 공산주의 뭐 젊은 막시스트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 웰링턴도 그 비밀 요원의 일을 좀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변에 친구들을 감시하고 고발하고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딜레마를 느끼고 그런 상황들이 살짝 소설에서도 묘사가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그 이제 타인의 삶이라는 전에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게 모든 일상이 다 철저하게 감시당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거를처럼 뭔가 이제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지 않을까? 누군가 그렇게 늘 불안을 하고 또 이제 그런 어떤 가까운 사람들도 못 믿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속해 있는 것은 얼마나 또 불행할까. 저는 뭐 이들이 그 뭔가 이제 먹는 것도 그렇고 삶 자체가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다른 분 더 우리 그 저기 보영쌤 앞부분에서 뭐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 전에 그 우리 제주도에서 큰 언니 접속하고 계신데 언니 어떻게 좀 무슨 조금 내용이 이제 뭐 재미있나요? 그 책을 읽지도 않았고 사실은 그냥 오랫동안 우리 동생이 여기 문학의 숲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너무 많이 궁금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했고 이번에도 했는데 저는 뭐 여기 그 구성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지우임으로써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도 될 건가 모르겠네요. 결례가 되지 않는 분이 우리 문학의 깊이가 상당히 깊어지고 이런 데서 발제를 하고 이러는 거 보면 저는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지우가 조금만 다듬으면 상당히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큰 거는 아니고 아직은 어리니까 여기 어른들이 계시니까 말할 때 말하는 습관을 이렇게 가르치는 듯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한다든지 말을 하는 방법에 군더더기를 빼서 뭐 그런 뭐 이런 군더더기를 빼서 말을 하면 훨씬 간결하게 전달되고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우가 그런 면을 조금만 개선해주면 야 훌륭한 발제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기특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 의견들을 보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문학의 숲을 통해서 이 문학을 이해하는 깊이라든지 삶의 지혜가 많이 생겼구나 부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처음 뵀는데 목소리가 너무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보영센터 말씀. 예.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는 아까 했던 뭐 이렇게 그거 되게 이게 재밌었어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뭔가 우리가 되게 사건 중심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우군의 발제는 그 어떤 형식이나 표현 이런 얘기들
이 중심이 됐고, 그다음에 되게 잘 읽혔다 그 얘기가 저는 이게 다른가. 저도 사실 처음에 줄거리가 안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는지가 잘 안 잡혀서 책을 두 번째 읽으면서 이제 인물 관계와 이제 뭐 전후 관계가 정리가 됐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뭐 공지영이 쓰는 것과 이 정지돈, 그쵸, 공지영 작가 60이 다 됐죠 이제. 그 나이 때 사람이 쓰는 거랑 아까 조선희 작가 그 새 여자 얘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정말 쓰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소재 이렇게 다르게 풀어 쓰고, 이게 또 시대의 차이기도 한 것 같고, 아무튼 참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제 뭐 막 처음에는 잘 읽힐 것 같더니 그렇게 막 술술술 읽히는 건 아니지만 또 다시 읽다 보면 정지돈이 문장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또 쓴다. 또 이렇게 내밀하게 이렇게 여백 있게 써기 때문에 우리가 한강이 소년이 온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흰 같은 소설을 보면은 흰은 에세이거나 거의 시거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소년에 온다도 어떤 부분들은, 왜냐하면은 죽은 자의 그 목소리가 화자로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시각화나 에세이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특히 이제 정지돈의 이 소설에서는 이제 막 한 페이지가 이렇게 몇 문장으로 끝나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조각조각 좀 이렇게 따로따로 사유할 수 있는, 그리고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이제 관심이 가는 페이지들은 좀 메모를 해보았는데 그런 부분은 되게 좋고요. 저는 이런 책을 고른, 그동안 이제 지우님이 문학의 숲에서 발제를 몇 차례 해줬는데 앞으로도 좀 해주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뭐 모르겠고, 일단은 이제 뭔가 이제 몇 개를 해주는데, 배수화 같은 경우는 이제 명신 선생님도 배수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배수화 작가를 통해서는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특히 이제 미투랄지 뭐 폭력적인 그런 어떤 가부장제의 모습이랄지 그런 모습을 뭐 이렇게 드러내니까 이제 굉장히 새롭고, 또 이제 어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극단적인 그런 부분이 배수하는 자리를 아주 독특한 곳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정지돈의 이 책을 보면서는 저는 지우가 젊기 때문에, 저는 지우가 어떤 관심을 갖거나 문학을 하면서, 저는 또 이제 가족 관계잖아요. 또 엄마니까 그렇게 가끔씩 지우가 생각하는 어떤 문학관이나 혹은 관심사가 어떤 곳을 향해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여기서 이 소설도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과 어떤 우울과 또는 뭔가 막막한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이데올로기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저는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아까 이제 발제 마지막 부분에서 대용의 편지가 자기 이제 헤어져서 살고 있는 자기 아내와 아들에 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래도 뭔가 좀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이렇게 결론이라고는 뭐하지만 어쨌거나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참 안도하고 좀 다행이다. 그래도 작가가 뭔가 어떤 절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희망적인 부분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참 다행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우님이 그런 부분을 또 이제 하이라이트를 좀 해줘가지고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했는데, 이제 마지막 편지 같은 거를 나는 그냥 배치를 한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책을 대중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전략적 배치 같은 거? 그리고 저는 되게 영리하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제 정 웰링턴이라는 사람의 그런 아까 이제 염영철 대표가 말한 그런 뭐 고뇌에 대한 뭐 그거를 깊이
천착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의 행로가 자살로 끝났기 때문에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라든가 주변 상황 같은 게 자살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냥 미루어 짐작하잖아요. 그 사람이 느꼈을 절망의 깊이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별로 서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수아 씨 같은 경우나 또는 이제 뭐 주세주 그 세 여자 거기의 경우는 정말 자기의 경험처럼 굉장히 그거를 이렇게 날 것 그대로 묘사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호불호도 갈릴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작품은 영화처럼 굉장히 이렇게 그냥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커트씩 보여주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여백을 많이 남긴 것 같아. 자기가 굳이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무슨 저는 슬라이드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영화도 아니고 그냥 그 슬라이드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렇게 관계라든가 계속 이 짧은 책에 그 많은 역사적 사실과 그 많은 인물이 나오면서 잘 연결되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인물들을 그리지 않으면은 누가 누군지 잘 기억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되게 새로운 시도를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런 굉장히 아무튼 영리한 사람이다. 그냥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자기가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미래를 희망적으로 봐서도 아니고 역사를 희망적으로 봐서도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한 게 아닐까. 30대 후반이잖아요, 이 사람이.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오늘 그 뒷부분은 안 읽어서 아까 그 진아에게 그 편지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 읽었을 때는 이게 이데올로기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나랑 다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절망적일까 그게 되게 연민이 갔었거든요. 계속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을까를 계속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마 진짜 그 시대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편지 아까 그 발대하면서 그거를 보니까 사실 행복이라는 거는 이런 모르겠어요. 아주 큰 의미의 그런 이데올로기나 내 믿음이나 그런 가치보다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정말 이 편지에 나와 있는 자잘한 것들, 채소를 심고 파가 시장에 나오고 아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그 앞에 주인공들한테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연민을 느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고 불능이었던 거. 그렇게 아마 그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작가가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편지를 그 제가 아까 발제해서 듣는 순간 이게 빠져 있어서 내가 계속 연민이 느껴졌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됐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다주의식으로 남아있는 나날에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어떤 하나의 커다란 자기 신념이나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신념, 내가 그걸 선택하기로 했으니까라고 해서 그걸 믿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소설은 끝에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정말 소중한 것들은 그러니까 소중한 건 아마 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내가 옳다고 믿었던 거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주인도 변절자였고 내가 품위 있는 집사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를 깨닫고 근데 그 깨달아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다시 또 그 집에 돌아가서 집사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 추상적인 거잖아. 이데올로기나 믿음이나 가치가. 그러니까 그거에만 근데 또 아마 또 생각해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 전 아마 그래도 그 역사 속의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래서 연민이 느껴졌고 그 편지가 되게 대조되게 느껴졌고 희망 그런 게 좀 아마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가 나온 게 되게 대조적이면서도 약간 따뜻해졌어요. 앞에 제가 막 계속 느꼈던 연민보다는. 또 어떤 면에서 삶이 빠져있는 이데올로기의 허망함 같은 것도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회주의 혁명이나 이런 것들의 목표가 사실 다 개인이 이렇게
공평하게 행복하게 살려는 거였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루기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고 희생하고 절망하고 이러면서 네네. 개인의 삶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렇게 파괴된 건데 결국은 네. 이것도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에 나온 그런 한 장이래요. 그 한지인의 부인이 매일 밤 이 편지를 읽고 잔다. 이게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거든요. 작가가 그런 것도 좀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닐까요? 젊은 작가니까. 그 그런 것 같아요. 후일담 이런 소설과는 다르게 그 역사 속의 그런 이데올로기랑 그 속의 한 개인 그런 이야기 읽으면서 지금 현재 독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뭔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보편적인 은유가 있다면 그런 걸 우린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 글들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 독자가 생각하는 건데 저도 이 소설이 좋았어요. 만약에 진짜 문수비 아니었다면 지우가 아니었다면 또 못 읽었을 그런 작가 작품인데 그것도 제가 읽으면서 아 좋구나. 또 이걸 읽으면서 또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사유를 할 수 있구나 하고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편집을 이제 지우 또 저는 한 가지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마디 더 합시다. 네. 제가 아까 갑자기 그 말씀을 요청받는 바람에 좀 당황해서 그랬는데요. 그 하나의 조금 다른 사례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 느낌봐도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 그 발제 잘 들었고 그 다른 분들 말씀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여러 가지 느끼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아마 학생운동이 가장 강성했던 게 이제 소위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전대협을 기리는 전대협 동우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카톡방이 있고 한 200명쯤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 제가 한때 거기에 멤버였었는데 그때 이제 전대협 임원들이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짐작하는 국회의원들도 여럿 있죠. 그 방 안에는. 근데 이제 그 방의 분위기는 진짜로 과거의 영광이 마치 어제였던 것처럼 기억하는 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하는 이제 또 현역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덜하지만 정말 그때 치열하게 막 활동하다가 그 이후에 일선으로 돌아가가지고 의식은 여전히 전투적인데 그 생활은 이제 그냥 생활인이 된 일반 생활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여전히 이제 과거에 그 이념을 묶여 있는 방이니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이 어떤 생각이 그 시대로부터 진화하지 않고 멈춘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방의 분위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의리만 남아 있고 그리고 과거의 동지들에 대한 끝없는 믿음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들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고 함께 분노하는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치 이익 집단처럼 비춰지는 경우도 있고 저는 되게 유치해 보여서 그 방을 결국 나오고 말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 퇴물이 되고 결국은 퇴장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제 소위 막 586이나 또는 어쩌면 맨 그 마지막에는 어쩌면은 좀 촛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현재 요즘 시국에서 느끼는 어떤 자책이나 좌절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또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제 생각에는 시간이 가면은 다 이렇게 결국은 늙는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너무 미워할 일이거나 또는 그냥 무조건 연민할 일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거대한 이념이든 또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했던
어떤 소소한 생활이나 행복이든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어떤 판단이나 개인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소설로부터 많이 나간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휩쓸 일도 아닌 것 같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마 큰 것을 쫓는 사람들은 또 작은 것에서 나중에 정말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드네요. 그래서 여전히 또 이번에도 또 좀 헷갈리긴 한데 제 생각에는 요즘에 막 사회가 엄청 그 분노에 있고 갈등에 있고 이런 상황에 아직도 제가 586이라는 정체성을 못 버려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한편에서는 책임감도 있기도 하고 또 빨리 내려놔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 대체로 그래도 좀 얘기들을 잘 나눈 것 같고요. 혹시 지훈님 뭐 마지막으로 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혹은 관련해서 뭐 정지돈 다른 책 얘기를 더 해보면 좋겠다라든가 좀 마무리 발언 정도 하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오늘 다들 너무 말씀 감사하고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다 적어놨거든요, 어느 정도?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가 유독 많아서 확실히 더 좋았고 뭐 정지돈 다른 책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 아까 그 전달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모든 것을 영원했다 무너지기 전까지는라는 어느 문화연구서의 제목에서 빌려온 거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네, 뭐 제목이 읽으신 분들 궁금했어요. 알겠지만 왜 똑같이 이 그 소설의 제목이 모든 것은 영원. 네, 뭐 그렇고 뭐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렇네요. 다들 잘 힘든 시기 보내시길 바라며 이런 식으로 가끔 얼굴 뵐 수 있어서 좋네요. 다들 파이팅. 네, 그러면은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발제와 또 경청하고 또 이야기 나눔에 함께해 주신 우리 문학의 숲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잘 감사합니다.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나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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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봐요. 어. 네.